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인제군의 가하리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이번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집을 한 채 지으셔서 저희 가족들이 모였는데 밤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삼촌에게 1시간 넘게 졸라서 들은 가하리라는 마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네가 이사하기 전, 즉 삼촌이 고등학교 때 겪은 이야기인데요. 그 앞집에 정신이 약간 불안한 형과 말을 못하는 정신지체가 있는 동생이 살았습니다. 그 앞집 부모님은 자신이 돌아가시면 자식을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항상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서 산사태가 나서 동생이 그쪽으로 쓸려 내려가다가 30년이 넘은 다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시골이라 뒤에 강이라고 하기에는 좀 큰 바위들이 있는 야영지 같은 곳이 많은데 떨어지면 바위에 떨어지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동생이 그곳에 떨어져서 후두부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 상태로 죽어있는 것을 형이 발견했는데 형은 바로 동생을 깨우려 했습니다. 형은 정신지체라 동생이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 깨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머리가 박살 난 동생이 눈을 번쩍 뜨고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도 정신지체가 있어서 항상 울거나 웃거나 둘 중 하나였다고 삼촌이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웃으면서 뛰어다녔습니다. 형은 아무것도 모르고 동생을 데리고 집에 와서 씻기고 잠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부모님이 보셨지만 일찍 잠든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다음 날 부모님이 나가신 후 형은 동생을 깨웠지만 동생은 죽어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이 일어나지 않자 근처 아는 아저씨 집으로 뛰어가서 아저씨를 집 앞까지 데려왔는데 언덕쯤에서 보니 집 마당에 누군가 웃으며 뛰어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저씨는 놀라서 뛰어가 보니 그 동생이 다시 일어나서 깔깔거리며 뛰어다녔습니다. 대낮에 아저씨는 이게 뭐 하는 거니? 라고 물어봤지만 동생은 계속 웃기만 했습니다. 뒤통수가 완전히 부서진 채로 말입니다. 아저씨는 너무 무서워서 동생과 형을 집 안에 넣고 동생을 조용히 재우라고 하고 형에게 지키라고 한 후 마을 사람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형은 아저씨가 나간 후 어디론가 가버리고 동생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대충 추측하기로는 아저씨가 피고 간 라이터로 장난치다가 불이 붙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그 집은 완전히 타버졌습니다. 형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동생은 그 자리에서 딸랑종을 자신의 입에 물고 죽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동생은 형을 부를 때 항상 종소리로 불렀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냥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집 한 채가 완전히 타버릴 때까지 마을 사람들 중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그 마을에서는 연쇄살인 사건이 한 번 일어났습니다. 총 3명이 죽었는데 모두 다 그냥 픽 쓰러져 죽었다는 어이없는 경우였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그 마을에는 가로등이 지금은 있지만 당시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촛불을 길가에 세워놓아서 가로등 역할을 했는데 그 불에 탄 집 근처만 지날 때면 종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망치듯이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죽은 3사람은 그 불에 탄 집 근처를 며칠 동안 밤마다 뱅뱅 돌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며 기억을 못했다고 합니다. 보너스로 저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삼겹살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미 고모분들이랑 삼촌분들은 많이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친척들 중 저 또래 4명과 삼촌 1명이랑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소리 이야기를 할 때였는데 바로 진짜 종소리가 딸랑딸랑 3번 들리더군요. 저쪽 멀리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희가 굳었습니다. 삼촌도 뭔가 표정이 굳더니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는 자는데 무서워 죽을 뻔했습니다. 종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누군가 계속 저희 집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1층짜리 집이라 밖은 보이게 되어 있는데 시골 밤중이라 밖에 누가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척 누나와 저는 혹시 가족 중 아니냐고 찾았는데 가족은 전부 다 있었습니다. 그럼 밖은 누구냐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올 사람도 없고 집도 몇 채 안 되는 마을에 이럴 사람이 없더군요. 진짜 너무 떨다가 이 나이에 할아버지 옆에서 껴서 잤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해운대. 친구들과 함께 해운대에 갔습니다. 해운대에서 술을 마시고 놀며 심야 영화도 보았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외박할 계획으로 근처 여관을 잡았습니다. 그 여관의 이름은 전주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남자 셋, 여자 셋이었고 방을 2개 잡아서 남자들은 2층,
여자들은 3층에 묵었습니다. 그 중에 한 커플이 있었는데 그날이 그들의 100일이어서 우리가 축하해주기 위해 해운대에 온 것이었습니다. 저와 다른 친구 한 명이 케이크를 사러 나갔고 치즈 케이크 하나를 사서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3층의 여자방에 모여서 케이크에 촛불을 꽂고 불을 끄고 축가를 불렀습니다. 부르려는 순간 갑자기 촛불이 꺼졌습니다. 다시 불을 붙였지만 자꾸만 불이 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싸우기 시작했고 한 여자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2층의 남자들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다른 두 여자친구도 따라 나갔고 남자들은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라며 그 상황을 넘겼습니다. 결국 방이 바뀌어 버렸고 남자들은 3층에서 여자들은 2층에서 잤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여관의 전화기로 전화가 왔습니다. 2층의 여자들이었습니다. 너희 좀 싸우려면 나가서 싸우던가. 소리 지르더니 막 물건 깨지고 와장창 소리가 이쪽까지 들렸다고. 그리고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여자들 방으로 내려가서 어제 뛰어나간 친구에게 왜 그랬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는 말을 못하고 다른 두 여자친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촛불이 자꾸 꺼질 때 그 친구가 창문 쪽을 무심코 바라봤는데 어떤 남자가 눈은 점 2개처럼 있고 코와 입은 없는데 입 쪽에서 뭔가 부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라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 여자친구는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엘리베이터 실화 공포괴담. 고3 때의 일입니다. 고3이라 그날도 한 2시쯤에 학원을 마치고 학원 버스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집이 12층이라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왠지 모를 섬뜩함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한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마침 도착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지만 타려던 저는 왠지 모를 느낌에 몸이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집은 12층이고 걸어서 올라가기엔 너무 높은 곳이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러지? 혼잣말로 나를 위로하며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자동 음성에도 불구하고 저는 왠지 모를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상한 느낌의 연속이었지만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가 5층 정도부터 엘리베이터 안에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깜빡이던 것도 잠시 8층 정도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버렸습니다.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저의 시야에서 불빛도 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것이었습니다. 처음 겪는 공포, 밀폐된 공간에서의 갇힘, 컴컴한 주변은 제 심장을 더욱 뛰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에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나의 이성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비상 버튼을 누르게 만들었습니다. 아저씨, 저 106동 엘리베이터인데요. 갇혔어요. 아저씨. 공포와 흥분으로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 달리 들려온 목소리는 당혹스러웠습니다. 학생, 장난치지 말고 집에 들어가. 지금 몇 시인데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치고 그래.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장난을 친다니 아저씨가 이상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아저씨, 저 106동 엘리베이터라고요. 갇혀 있다고요, 아저씨. 저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정말 이 학생이 미쳤나. 집에 가라고, 이 녀석아. 저는 정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 엘리베이터는 내부가 보이도록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의미 없는 소리는 계속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렸습니다. 순간 엘리베이터가 조금씩 움직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에 저는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가서 주저앉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입구부터 못으로 칠판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려움에 질려 저는 고개를 무릎에 묻었습니다. 긁는 듯한 소리가 엘리베이터 입구에서부터 벽을 타고 저에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난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소리가 무릎에 얼굴을 묻은 내 머리 위로 지나갔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막연한 공포감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소리가 다시 입구 쪽으로 가더니 사라져버렸고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난 계속해서 머리를 무릎에 묻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2층입니다. 이 짧은 안내 음성이 들리는 순간 난 고개를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집 앞에서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놀라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성수야, 왜 그래? 땀 좀 봐. 난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일을 어머니께 모조리 말씀드렸고 경비 아저씨의 무성함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화가 나신 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경비실로 갔습니다. 경비실에는 경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들어가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한참을 욕을 퍼붓자 아저씨도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유나 알고 욕 좀 먹읍시다. 어머니는 나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게 했고 내가 겪은 일을 말하자 경비 아저씨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벨소리에 화들짝 놀라 카메라를 봤더니 엘리베이터 안에서 벨을 누르는 저를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잠시 정신을 차리고 쳐다보니 제가 갇혔다고 구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황당했지만 엘리베이터 안이 환하게 켜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장난을 친다고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벽을 손으로 쓰다듬는 듯한 모습은 이상했지만 아저씨는 볼일을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불이 꺼진 엘리베이터 안에서 히익하는 소리를 들으며 공포를 느꼈습니다. 지금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 항상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귀신의 존재. 일주일 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열정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제 자신과 부모님만 믿었을 뿐 귀신 따위에 얼토당토하는 존재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더욱 신나게 보냈고 다음 주에는 학원도 쉬기 때문에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그 다음 날인 일요일 친구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저는 친구네 집에서 며칠 머무른다는 변명을 하여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근처의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키가 크고 담배까지 피우기 때문인지 여관 앞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바로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곳은 모텔만큼은 아니었지만 꽤 좋은 여관처럼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음산하고 묘하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장실 불만 켜놓고 세면과 발만 간단히 씻은 후 바닥에 누웠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저 여동생은 문을 닫고 물을 내렸으면 좋겠다. 시끄럽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곳이 어디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어나 화장실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몸이 굳는 현상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뭔가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렸고 갑자기 누군가 내 귀를 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귀가 터질 듯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인 아주머니가 발견하셨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날 밤의 경험이 인생을 다시 일깨워준 하루였습니다. 귀에서 계속해서 삐익 하는 소리가 들리고 병원에서 고막이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 큰 소리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 경험은 여전히 생생하고 이제는 혼자서는 잠을 잘 수 없는 후유증이 생겨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귀신의 숨소리. 친척집이 분당에 있어서 방학 때 누나와 함께 친척집에 머물렀습니다. 저와 누나는 각각 하나씩 방을 얻어쓰고 친척 동생 2명은 큰 방에서 잤습니다. 저는 여동생 방에서 잤는데 새벽인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마치 제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귀 바로 앞에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일부러 들려주기 위한 소리처럼 길게 내더군요. 저는 왜 이런 소리가 들리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귀를 막았고 그랬더니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손을 뗐는데 바로 귀 옆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완전히 굳어 몇 분 동안 그 상태로 있었고 결국은 도망쳐서 누나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무서워하며 방바닥에 쭈그려 앉아 떨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 이야기를 친척 여동생에게 했더니 그녀도 무서운 일을 겪었다고 하더군요. 밤늦게 모든 방에 불이 꺼진 상태에서 삼촌과 숙모는 자고 있었고 여동생은 TV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자기 방을 보니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어떤 여자가 거꾸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동생에게 불을 다 켜라고 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착각할 만한 물건도 없이 아주 깨끗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지방령. 나와 아주 친한 언니가 있었다. 그 언니는 서울로 올라가 남편과 함께 방을 싸게 구매했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언니 집에 놀러 갔고 저녁을 먹고 노래방도 가며 술도 마셨다. 아주 신나게 놀다가 언니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그 다음날 언니의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나에게는 건성으로 인사하고 언니에게는 피곤하다며 바로 침대에 누워 1분도 되지 않아 잠이 들었다. 나는 그저 그가 많이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언니와 집에서 떠들며 놀기도 뭐해서 잠깐 근처 놀이터에 갔다. 그네에 앉아서 언니와 잡담을 하다가 언니가 말했다. 너한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나 진짜 답답해. 나는 직감적으로 남편 문제라는 것을 느꼈다. 나는 언니에게 말해보라고 했고 언니는 고민거리들을 하나씩 털어놨다. 언니는 말했다. 아니, 글쎄, 남편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집에 오고 나서부터 씻지도 않고 옷도 안 벗고 바로 자니까 나는 대수롭지 않게 피곤해서 그런가 보지. 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다. 매일 그렇게 피곤하다며 세상 모르고 자는 걸 보고 언니는 남편의 건강이 나빠졌나 싶어 걱정하더라. 나는 가장 친하고 아끼는 언니인데 너무 안쓰러웠다. 일단은 위로도 하고 같이 웃고 떠들며 그 문제는 조금 넘어간 듯했다. 세 번째 날,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날, 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희 어머니가 무당이시라며. 그래서 말인데 내가 시원하게 말하라고 했다. 언니는 계속해서 말을 고민하는 것 같았다. 언니가 말했다. 내가 전부터 말했지. 남편이 오자마자 잔다고. 그날은 남편도 늦게 오고 해서 한 손에는 핸드폰, 한 손에는 리모컨을 들고 그 기둥에 기대어 TV를 보고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 근데 자다 보니까 갑자기 정신이 확 들었는데 눈을 살짝 뜨니까 그 기둥 옆으로 웬 검은 막대기 같은 게 보이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내 방에는 기둥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런데 내가 보기엔 그 기둥 옆에 또 다른 기둥이 보이는 것 같았어. 그래서 다시 눈을 뜨고 자세히 보니까 이게 온통 검은색의 왠지 사람 상체 같은 거야. 심각하게 좀 들어봐. 그래서 그 물체를 자세히 보면서 시선이 점점 위로 올라갔지. 순간 그것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얼어붙었어. 입에서 억소리 하나 안 나오더라. 생김새는 다리는 정상인 같은데 상체랑 목이 쭉 늘어나서 천창에 닿는 머리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얼굴은 하얀 분을 떡칠한 거 마냥 하얗단 못해 질렸고 입술은 검은색에 눈은 핏발이 섰더라고. 그거 저승사자라는 거 아니야? 나는 반쯤 농담하면서 물었지. 그런가? 아무튼 그때는 내가 피곤해서 그런지 놀라서 그런진 몰라도 그 뒤에 정신을 잃었어.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남편이 자꾸 허리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그러더라고. 웃긴 건 집 밖에 나가면 멀쩡하다 못해 펄펄 날아다니는데 이건 좀 수상하다고 나도 느꼈어. 나도 이 집이 좀 찝찝하긴 했는데 단순히 습기 때문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엄마가 너 거기서 당장 나와. 이러시고 뚝 끊으시는 거야.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 난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옆에 언니도 있는데 뻘쭘하기도 하고 화도 나더라고. 그래서 나가서 다시 전화를 했어. 엄마, 왜 끊어? 엄마가 거기서 그렇게 끊으면 나는 뭐가 되냐고. 이랬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너 지금 당장 집에 와. 이러시는 거야. 내가 아무리 연락이 뜸했기로써니 그렇게 화내다니. 그래서 언니한테는 내가 집에 가서 물어보겠다고 말하고 그날 서둘러 내려갔어. 내려가서 엄마한테 따졌지. 엄마 왜 그러는데?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 그랬더니 다시는 그 집 가지 마라. 이 말만 하시고 그냥 말문을 안 여시더라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그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 물어봤냐고. 그러고선 엄마한테 물어봤지. 엄마 근데 왜 나보고 그 집에서 나오라고 한 거야? 엄마가 하는 말이 그 집에 기둥 하나 있지? 하고 말을 하시는데 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 그래서 나는 사실대로 말했지. 말하고 있었는데 언니한테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 그랬더니 언니가 엄마를 바꿔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둘이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 전화기가 2대라 몰래 엿들었지. 대화 내용이 대충 이랬어. 너희 집에 있는 물건 중에 이사하면서 다 네가 가지고 들어온 물건이냐? 너 이 말 명심해서 듣고 둘 중 하나를 택해라.
너하고 네 남편이 그 집을 나가던가 그 침대 당장 갖다 버리던가. 둘 중에 하나 택하고 내일 다시 연락해라. 7번째 이야기. 귀신에게 말을 걸지 마. 한가로운 시간에 남자친구가 드라이브를 제안했다. 흔쾌히 승낙한 나는 드라이브를 즐기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우리 집 근처 뚝방길은 비포장이지만 가로수가 길게 늘어서 드라이브하기에 좋았다. 남자친구에게 빨리 달려보자고 부탁했고 우리는 좁은 길을 달렸다. 가로수 중 하나가 눈에 띄었고 그 가로수를 지나치는 순간 흰색 물체가 보였다. 남자친구에게 나무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남자친구는 호기심을 보이며 다시 그곳을 확인하자고 했다. 무서웠지만 혼자가 아니니 용기를 내어 후진하며 다시 그곳을 방문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다시 나무를 바라볼 때 높은 나무가지에 꼬마 아이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이상하게도 그 꼬마는 진짜 사람처럼 보였다. 남자친구에게 나무 위에 꼬마가 앉아 있다고 말했으나 남자친구는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그게 귀신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 남자친구가 꼬마에게 말을 걸어보라고 제안했다. 고민 끝에 꼬마야, 여기서 뭐하니? 라고 물었고 꼬마는 희한한 웃음소리를 내며 웃었다. 이상한 웃음소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정말 무서웠다. 우리는 그 장소를 벗어나려 했고 남자친구는 차를 급하게 몰았다. 안전하다고 느껴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 꼬마가 차를 쫓아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큰 도로로 빠져나와서야 꼬마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누구를 데리고 왔냐고 물으셨다. 엄마가 말한 꼬마는 내가 보았던 그 꼬마였다. 엄마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며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꼬마에게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고 물었기 때문에 그 말에 반응한 꼬마가 따라온 것이었다. 결국 그런 경험을 통해 귀신을 보더라도 결코 말을 걸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언제 어떻게 따라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8번째 이야기. 산속의 묘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산에 올라가기로 했다. 산을 좋아하는 나는 그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산길을 따라 걸으며 그날만큼은 오랜만에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하늘이 맑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 기분은 좋았지만 점차 고요해지는 산속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조금 더 올라가자 길 한편에 작은 묘지가 보였다. 묘지 옆에는 오랜 시간 방치된 듯한 기와집이 있었고 그 집 앞에서 흐릿한 형체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 형체가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친구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친구는 이미 그곳을 지나쳐 지나갔다. 내가 걸음을 멈추고 그 형체를 유심히 바라보자 형체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순간 차가운 공기와 함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형체는 서서히 다가왔고 그때 내 마음속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다. 겁이 나서 나는 서둘러 친구를 불렀고 친구는 돌아보며 뭐야, 너 왜 그런 표정이야? 라고 물었다. 나는 그 형체를 설명했지만 친구는 전혀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 후 우리가 그 묘지를 지나칠 때 그 형체는 다시 자취를 감췄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무렇지 않게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산속 묘지와 그 형체가 떠올라 잠을 설쳤다. 그리고 몇 주 뒤 다시 그 산을 올라갔을 때 묘지 근처에 또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쳐다보지 않았고 그냥 무심하게 지나갔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산을 다시 오르지 않았다. 9번째 이야기. 집안의 불길한 기운. 어린 시절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에서 여러 가지 기이한 일을 겪었다. 그 집은 오래된 집이었고 집안에 자주 울리는 이상한 소리들이 있었다. 특히 밤이면 문을 열고 닫는 소리나 발소리가 들리곤 했다. 부모님은 그럴 때마다 그냥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 소리가 단순한 바람 소리라고 믿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혼자서 방에 누워 잠을 자려고 했을 때 내 방의 문이 저절로 열렸다. 문을 열 때마다 나는 두려움이 밀려왔고 문이 열리자마자 얼음처럼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언가가 내 방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일이 있은 후 그 집에서는 자꾸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어두운 곳에서만 들리는 발소리나 불이 켜진 채로 스스로 꺼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나는 그 집에서 떠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결국 우리는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다.
이사간 집에서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그 집을 떠나게 되어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그 후에도 가끔 그 집에서 겪었던 소리나 냄새가 떠올라 어느 날 그 집의 후문 앞을 지나갈 때 그 집에서 불길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 기운은 내가 아무리 멀리 가려고 해도 계속 따라오는 듯 했지만 그 집을 완전히 떠나고 나서야 그 기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0번째 이야기, 공포의 전화. 어느 날 나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으니 여보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 듣던 목소리와는 달랐다.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듯했고 무언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 전화번호가 낯선 번호라서 누구인지 물어봤지만 그 목소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전화가 끊어진 뒤 이상하게도 내 집 전화가 계속 울렸다. 전화를 다시 받았을 때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왜 다시 전화했냐? 나는 궁금해서 물어봤다. 그때 그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근데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또 끊어졌다. 그 다음날 그 전화는 다시 걸려왔고 이번엔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불안한 목소리로 저는 그 사람을 봤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날부터 계속해서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장난 전화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이후로 그런 전화는 다시 걸려오지 않았고 그 전화를 받았던 날의 불안감은 점차 사라졌다.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나는 다시는 그 전화번호를 잊을 수 없게 되었다. 11번째 이야기, 숲속의 환영.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숲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리는 길을 따라 걷다가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속은 무척 고요하고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점차 숲의 소리가 사라지고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 쉬기로 했고 그때 한 친구가 저기 보인다 고 외쳤다. 친구가 가리킨 방향을 보니 멀리서 이상한 형체가 보였다. 그 형체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모습이 너무 어색하고 기이했다. 누군가 숲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형태는 점점 사라지듯이 움직이고 있었다. 친구들은 그냥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려서 그런 거겠지 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게 단순한 나뭇가지나 바람 때문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우리 중 한 명이 그 형체가 다가오는 것 같다고 말하자 모두가 두려운 마음으로 숲속을 빠져나가기로 했다. 그 형체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였고 우리 모두는 그 숲을 빠져나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숲을 빠져나와 도로에 다다른 후 우리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자려던 나는 계속해서 그 형체가 떠올랐다. 그 형체가 다시 내 꿈속에 나타나며 나를 쳐다보고 웃고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숲속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의 경험은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아있다. 12번째 이야기, 낯선 사람. 어느 날 밤 내가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남자가 내게 다가왔다. 그 남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 묻어 있었다. 그는 다가오며 나에게 혹시 길을 잃었나요? 라고 물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저쪽으로 가면 길이 나옵니다. 그의 말이 무척 친절하게 들렸지만 어딘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가 자신을 소개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의 얼굴을 살폈다. 그의 눈은 너무 깊고 입술은 미소를 지으면서도 차가운 느낌을 주었다. 그 순간 나는 그 남자가 뭔가 이상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 남자는 계속해서 나에게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했다. 나는 내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그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 남자는 몇 발자국 뒤에서 나를 따라오고 있었고 나는 마치 그 남자가 뒤를 쫓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 발걸음이 빨라지자 그도 빨라졌다. 그러다 갑자기 그 남자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고 그때서야 나는 그가 눈앞에서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그 남자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나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나는 그날 밤 그 남자에 대해 생각했다. 그가 누구였는지,
왜 그렇게 나를 따라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남자와의 만남은 나에게 공포의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이제 나는 밤길을 걸을 때마다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날까봐 두려워한다. 13번째 이야기, 낡은 집. 어렸을 때 나는 부모님과 함께 낡은 집에서 살았다. 그 집은 오래된 집이라 그런지 자주 기괴한 소리가 들렸다. 밤마다 집의 벽이나 바닥에서 우두두 소리가 나기도 했고, 가끔은 누구인가 걸어 다니는 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런 소리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다. 어느 날 나는 부모님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집안을 둘러보게 되었다. 집안은 정말 오래되고 낡았지만 그곳에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방 하나를 열었는데 그곳은 너무도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리고 벽에 적힌 이상한 글씨를 발견했다. 저기서 나가야 해라는 문장이 벽에 새겨져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아무 이유 없이 몸이 얼어붙었다. 그 글씨를 보고 난 후 나는 집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집을 떠나려고 할 때 내가 놓쳤던 또 다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숨을 쉬는 듯한 소리였고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급하게 방을 나서자 소리가 멈췄다. 그 이후로 나는 그 집을 떠나기로 했고 그 집을 떠난 후부터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집을 떠난 후에도 그곳에서 느꼈던 공포와 그 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다.